자, 물체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는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잖아. 그러면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변화하고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 처음의 운동 에너지가 될 거 아니야. 공식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요 과정을 생략해도 되지만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쓰거나 서술형에 대한 연습을 할 때는 요렇게 다 적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보자. 9.8 곱하기 질량 몇 킬로? 2kg 곱하기 H가 226 빼기 30 196줄이네. 맞잖아. 따라서 H는 10m. 그죠? 두 번째. 마이크가 제대로 됐나 한번 돼 있네. 자, 3번. 방금 한 거잖아. 낙하하는 동안 물체가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은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점점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데 결론은 뭐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역학적 에너지 전환을 설명하라는 말은 이 말을 적으라는 소리예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바닥에 도달하는, 그래서 3번에 2번. 바닥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 뭐예요? 출발할 때의 위치 에너지와 같으니까 그냥 위치 에너지로 구해버리면 되는 거죠. 3번에 2번은. 그러니까 얼마? 9.8 곱하기 2 곱하기 2. 39.2주. 맞지? 자, 5번은 결국 봐봐. 요 그림에서 A까지는 몇 미터가 줄었죠? A는 90m가 줄었지. 맞지? C까지는 10m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EKA 대 EKB가 9대 1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에 비해요? 속력에 비잖아. 그럼 요거 생각해 봐봐. 이거 대 이거가 9대 1이라는 말은 EKB분의 EKA가 9라는 소리잖아. 맞죠? 그러면 공식을 적어 봅시다. 2분의 1m VB 제곱분의 2분의 1m VA 제곱이 9라, 1분의 9라는 소리 아니야. 맞지? 그럼 어떻게? 2분의 1 m 약분하고 나면 VB분의 VA의 제곱이 1분의 9. 우리가 궁금한 VB분의 VA를 구하려면 양변을 루트 치면 되잖아. 제곱근을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VB분의 VA는 얼마? 1분의 3. 따라서 몇 대면? 3대 1. 됐죠? 됐지.
자, 그러면 자, 입자. 수업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모든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 입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2학년 단원으로 넘어가면 하나씩 배웁니다. 원자도 있을 것이고, 분자도 있을 것이고, 이온이라는 녀석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원자다, 분자다, 이온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씩은 플러스 마이너스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개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우리가 그게 어떤 상태가 됐던지 간에 원자, 분자, 이온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입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에서 고체는 제자리에서 진동합니다. 액체는 그 액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피 내부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요.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조차도요. 그 이유가 우리 책에 나오는 것처럼 기체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이유는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고체들은 왜 제자리에서 진동하느냐? 빈 공간이 없어서요. 그거 생각해 보면 돼.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그 인원 점검하기 위해서 좁은 간격으로 따라라라 다 밀집해서 다들 모였어. 이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쉬워요. 옆 친구, 앞 친구랑 다 몸에 팔꿈치 정도까지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면 움직이기가 힘들죠. 고작해야 제자리에서 꼼지락대고 말잖아. 근데 양팔 간격 정도로 벌리면 어떻게 돼요? 양팔 거리 안에서는 어느 정도 활발하게 움직여도 서로 덜 부딪히죠. 학교 운동장만큼 넓은 공간에서 마음대로 뛰어다니게 하면 부딪힐 확률이 오히려 더 적지. 의도적으로 가서 부딪히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로 올수록 어떻게? 일로 올수록 빈 공간이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입장 운동의 증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산입니다. 우리가 확산이라고 할 때 반드시 같이 말해줘야 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확산을 이야기할 때 같이 나와줘야 되는 단어. 바로 잉크하고 향기입니다. 잉크나 식초는 액체 상태를 말하는 거고, 향기는, 냄새는 기체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맞지? 증발 붙어 있네? 쏘리. 증발부터 하자. 책대로 가야지. 자, 증발. 쏘리. 책대로 갈게요. 자, 증발이란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액체 표면에서 뭐에 의해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입자 운동에 의해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는 게 증발이에요. 그러면 증발 말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증발하고 우리가 자주 비교를 해야 되는 요소가 뭐냐면 끓음이거든. 언제? 끓는 점에 도달하면. 어디에서? 액체 내부의 모든 곳에서. 액체가 기체로 입자 운동 없이 기체로 바뀌는 거를 우리는 끓음이라고 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요런 이제 물이 담겨 있는 그릇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액체 표면에 있는 이 입자는요, 여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입자들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주고받고 있겠다, 그지? 여기 액체 내부에 있는 입자는요, 얘보다 더 많은 입자들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겨지는 힘을 받고 있을 거 아니야. 증발이라는 거는 요 끝에 있는 입자가 외부에서 뭐를 받아서 에너지를 받고 여기서 여기로 올라오는 운동의 효과를 인해서 이 두 힘을 합쳐서 자신을 잡아당기는 인력들을 다 뿌리치고 공중으로 탁 도망가는 게 증발이야. 그래서 정확한 온도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같은 온도의 물질 안에서도 어떤 입자는 좀 더 활발한 놈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입자는 좀 둔한 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활발한 놈들이 먼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끓음이라는 거는
입자 운동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물질이 끓는 점에 도달하게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액체 상태가 아닌 기체 상태가 될 만큼 활발해지니까 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파괴되고 이 안에 있는 입자가 빠져나오는 게 끓음이에요. 그래서 끓음은 반드시 그 끓는 점에 도달해야만 한다. 증발은 끓는 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잘 일어나요. 어느 정도냐면 이 부산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부산 밖에서 산 게 딱 2년이에요. 군대를 2년 동안 경기도 파주에 있다 왔으니까 영하 15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거든. 내가 온도계로 잰 것 중에 제일 추웠던 날이 영하 28도였어. 입김을 불면 입김이 마스크에 고드름으로 얼어붙을 정도? 말도 안 되죠. 부산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지. 그러면 빨래를 해서 밖에다가 널어놓으면 얘가 마르겠냐 얼겠냐? 일단 얼겠죠, 당연히. 탈수기나 건조기가 없었던 시대니까, 선생님 군대 있을 때는. 웃기는 게 뭔지 아냐? 얼어있는 빨래도 계속 널어놓으면 마른다? 언 채로도 말라요. 대신에 오늘처럼 따뜻한 날에 비해서 빨래가 마르는 속도는 어떨 것이다? 더 며칠 걸리겠지. 마르긴 말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증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응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응결이란 입자 운동을 하고 있던 기체 입자 알갱이가 어디에서 1 아주 차가운 물체의 표면이나 2 액체의 표면 있죠. 수면. 와 부딪히게 되면서 뭐가 되기도 한다? 기체였던 녀석이 액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응결이라 그래요. 봐봐. 다 말랐네. 우리 차가운 음료수, 얼음이 있는 얼음컵 같은 거 이렇게 밖에다가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름철에. 컵 표면에 물방울이 쫙 맺히지. 근데 그게 왜 맺힐까요? 안에 컵 안에 있던 물이 새 나온 거야? 아니지.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컵 표면에 부딪히면서 열 에너지를 뺏기는 거야. 에너지를 뺏기면 운동이 둔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기체 상태로 있지 못하고 뭐로 바뀐다? 액체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는 걸 우리는 응결이라 그래.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증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은 증발이 일어나는 양이 응결이 일어나는 양보다 많을 때가 증발이 일어나. 그러면 응결이 일어나는 날은 증발량보다 뭐가 더 클 때? 응결량이 더 클 때 일어나. 자, 그래서
증발이 더 잘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증발이 더 잘 일어나는 조건. 일단 입자 운동이 활발해야 되잖아. 운동이 활발하기 위해서 온도가 높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응결이 덜 일어나야 증발이 잘 되는 거잖아. 그래서 습도라는 게 낮아야 돼요. 습도라는 거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습도라는 게 낮아야 되고, 세 번째는 바람이 많이 불어야 돼. 왜 바람이 잘 불어야 되느냐? 이 그림을 잠깐 봐봐. 물에서 증발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이 수면 부근의 공기는 습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죠. 수증기가 많이 생겼으니까. 근데 바람이 안 불면 그 수증기가 이 부근에서 입자 운동하다 보면 다시 다이빙하는 놈들. 요게 응결이잖아. 다시 다이빙하는 놈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지. 근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 증발이 일어나는 대로 딴 데로 치워져 버리죠. 휙휙. 그치? 그러니까 바람이 잘 불어야 빨래가 잘 말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표면적이 많아야 됩니다. 자, 햇빛 상관이 있다 없다? 햇빛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없어요. 빛은 상관없어요. 물론 햇빛이 쨍쨍한 날은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은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러나 햇빛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일단 요거 마저 필기를 쭉 정리를 하시고, 확산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예가 이겁니다. 잉크가 퍼진다, 향기가 퍼진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밀면이 최고죠. 밀면에 식초를 한쪽에 쭉 부어 놓아도 휘휘 젖지 않아도 좀 있으면 국물 전체에서 식초 맛이 나지. 자, 확산이란 입자수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요게 확률적인 이동을 통해서 골고루 흩어지려고 하는 게 확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스스로 운동할 때 어떻게 모든 방향으로 불규칙적으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모든 방향으로 불규칙적으로 막 움직여서 막 흩어지는 게 확산이기 때문에 골고루 흩어지게 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물리 파트에서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배웠잖아. 그래서 원래 중등에는 안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요걸 한번 물리를 배우고 화학에 오면 이해할 수 있는 심화적 개념이 있어요. 기체 입자들이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럼 요걸 공식으로 적어보면 요렇다는 소리잖아. 맞죠? 이 과정에서 요 M, 질량이라는 게 입자의 질량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체는 입자와 입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없다고 친단 말이야. 기체 상태는 입자 간의 인력을 없다고 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입자 하나만 돌아다닐 수 있어. 이해가 되죠? 근데 액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지. 그러면은 입자, 분자 하나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입자들까지 엉켜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가 나요. 고체는 어떨까? 아예 단단히 결합해 있잖아. 그러면 걔는 분자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입자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덩어리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설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고체는 사실상 확산이 거의 안 되겠죠. 맞지? 자, 그래서 이 확산의 속도를 비교하자면 일단 온도 개념이 고온과 저온에서 언제 확산이 더 잘 된다? 고온에서 확산이 더 잘 되지. 생각해보면 너희 둘 다 해강이잖아 지금. 해강중학교도 건물이 지어진 지 벌써 한 10몇 년은 된 것 같아요. 20년은 째 안 됐나? 한 10몇 년, 20몇 년 다 돼가는 것 같아. 20년까지는 안 됐나? 됐나? 모르겠네. 한 그쯤 10년은 확실히 넘었죠. 이제 학교 건물이 꽤나 좀 낡은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크게 티가 나는 게 어디냐면 남자 화장실이에요. 여름철과 겨울철 언제 더 냄새가 심하다? 여름이죠. 왜? 소변의 요소에서 분해서 나오는 암모니아 분자가 냄새의 근원인데 얘네들이 확산을 통해서 퍼져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름철과 겨울철의 온도가 여름이 더 높으니까 냄새가 더 잘 퍼지겠죠. 그 다음에 입자의 질량. 작은 쪽이 더 활발합니다. 확산해야 되는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일 때는 기체 쪽이 확산이 잘 되고요. 확산이 일어나야 되는 공간은
진공으로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왜? 부딪힐 게 없으니까. 그거 생각해봐.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잉크가 쫙 퍼져나가죠. 근데 퍼져나가는 방향이나 속력이 다 균이래요? 아니면 제각각 랜덤이에요? 제각각이지. 왜? 잉크 입자들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주변에 무슨 입자가 가득 채워져 있어? 물 입자, 즉 물 분자가 가득 채워져 있잖아. 그럼 잉크 입자들은 물 분자들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비집고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방향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확산에 대한 되게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이번 책에도 있나? 잠시만 보자. 이번 책에는 없네요. 옛날 ESC 책에는 있었는데 이번 책에 빠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봅시다. 양쪽으로 뚫린 긴 유리관에 한쪽에는 묽은 염산을 적신 솜을 끼워 놓고요. 같은 시간에 반대쪽에는 암모니아수를 적신 솜을 끼워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묽은 염산 쪽에서는 염화수소라는 분자가 날아나오고 암모니아수에서는 암모니아 입자가 날아나온단 말이야. 증발돼서. 그렇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암모니아와 염화수소가 만나면 흰색 연기, 사실은 고체 가루입니다. 가 만들어져요. 이 물질의 이름은 염화암모늄이라는 물질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어느 쪽에 생긴다? 염산 쪽에 생겨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 암모니아의 확산 속도가 염산의 확산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 나머지는 지금 조건이 같을 거 아니야. 한마디로 누가 더 염화수소와 암모니아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크다? 질량이 더 큰 쪽은 염화수소가 질량이 더 크다는 거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얘는 질량이 한 36 정도, 암모니아는 17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력의 비가 한 2대 3 정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근사값으로. 그래서 조금 더 어디 염화수소 쪽에 생기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요 유리관 속을 진공으로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할 수 있다면 뭐가 바뀔까요? 바뀌는 포인트는 연기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겠지. 왜? 확산이 더 빨라질 거니까. 그럼 우린 이런 생각입니다. 이 흰 연기를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좀 더 왼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운데 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암모니아수의 온도를 더 차갑게 해서 넣어놓으면 돼.
염화수소 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염화수소의 온도를 더 내려서 차갑게 해서 넣으면 돼요. 따뜻하게 하면 좀 더 둘 다 위험해지니까 일부러 차갑게 시키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은 잘 모르는 패스트푸드점 남자 화장실의 비밀이 하나 있죠. 남성 전용 소변기에 얼음을 잔뜩 채워놓는 곳이 있습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그런 데 가면. 그죠? 본 적 있지? 왜 채워놨을까요? 그치. 첫째, 온도를 낮춤으로써 그치. 냄새가 퍼져나오는 확산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매우 잘 녹아요. 그럼 얼음을 그렇게 부어놓으면 얘네들이 조금씩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암모니아 냄새는 그 틈을 비집고 올라와야 되는데 옆에 흐르는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버린다? 흡수돼서 다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 거기 알바들은 조금 덜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냄새가 안 나는 것만으로 꽤나 깨끗한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얼음 많이 녹으면 또 한 바켓스 들고 가가지고 또 부어놓고 하면 되겠다. 그죠? 응? 이런 것들도 이제 과학적인 사고와 방법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빨리 11쪽, 12쪽만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상태 변화.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책상은 무슨 상태죠? 고체죠. 여기에 있는 이 음료수는 액체고, 공기는 기체잖아. 얘네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인 거죠. 고체와 액체와 기체. 기본적으로 고체는 그 모양이 변하지 않죠. 액체와 기체는 고체와 액체에서 모양이 변하는 거는 고체는 변하지 않고 액체나 기체는 그 액체나 기체를 담아놓은 용기에 따라 변하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흐르지 않는다와 흐르는 성질이 있다로 구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피는 여기가 갈라지죠. 고체는 압축되지 않고 액체는 거의 압축되지 않아요. 하지만 기체는 쉽게 압축될 수 있습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바로 부피가 변하죠. 즉 압축되지 않는다, 거의 압축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부피가 어떻다? 일정하다. 쉽게 압축된다는 말은 부피가 쉽게 변한다라는 말이고, 그 이유는 뭐다?
고체나 액체는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지를 볼 때 고체는 빈 공간이 거의 생기지 않을 만큼 다닥다닥 잘 붙어 있어요. 액체는 불규칙적이지만 빈 공간이 매우 적은 편에 속하죠. 그에 비해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큽니다. 얘네들을 그림으로 그린 게 고체들은 규칙적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액체는 좀 불규칙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빈 공간이 적게 모여 있고 기체들은 빈 공간이 훨씬 더 많게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인력이 고체는 매우 크다, 액체는 적은 편이다, 기체는 없다고 칩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만졌을 때 단단하면 무슨 상태라 그런다? 고체. 물처럼 이렇게 휘휘 휘저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손을 찔러 넣을 수 있는 정도다? 액체. 지나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기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 세 가지 외부 환경에서는 온도와 압력이고요. 특히 우리는 주로 온도에 의한 상태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때 물질을 가열하는 상태 변화에서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일부 물질은 고체가 바로 기체로 가기도 하죠.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걸 우리는 융해라고 하고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를 우리는 기화라고 하며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거를 승화라고 해요. 반대로 물질을 냉각하는 변화에선 기체가 액체가 되는 변화가 생기죠. 이거를 뭐라 부른다?
액화. 액체가 고체가 되는 변화는 응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변화도 승화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승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체가 기체가 된 건지 기체가 고체가 되는지를 별도로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자, 19쪽 위에 보면 상태 변화의 예시들이 있는데 그건 읽어봐도 좋지만 특히 여기서 요거 잠깐만 볼까요? 승화는 별도로 외워주면 좋아요. 별도로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해주면 좋은 게 가장 대표적인 승화하는 물질이 뭐가 있죠? 이산화탄소를 고체로 굳혀놓은 드라이아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물 먹는 하마에 밀려서 잘 안 쓰이긴 하지만 좀약이라고도 불리는 나프탈렌이 있고요. 아이오딘 고체도 있습니다. 설이, 성에, 상고대 일어나는 위치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아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바로 얼어붙은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공 동결 건조라는 방법으로 만드는 인스턴트 스프들, 인스턴트 라면 스프들, 인스턴트 커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승화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 스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진짜 고기 뼈 넣고 고기 넣고 뭐 야채도 넣고 양념도 넣어서 엄청나게 진한 육수 국물을 끓여요. 라면 국물을. 실제 재료들로. 그러고 난 그 국물에서 건더기를 싹 건져낸 뒤에 어떻게 한다? 그 국물을 얼리면서 동시에 진공 펌프로 공기를 끄집어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꽝꽝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에서 수분만 싹 빠져나가서 바짝 말라버린 국물이 남는 거야. 그거를 분쇄해서 섞어놓은 게 라면 스프야. 그렇게 해서 커피를 뽑아놓고 커피에서 수분만 제거한 게 인스턴트 커피 가루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만 넣어주면 다시 물만 넣어주면 잘 섞여야 되니까 어떤 물을 넣어주면 따뜻한 물을 넣어주거나 물에 부어놓고 끓이면 어느 정도 원래의 국물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인스턴트 스프, 인스턴트 커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전쟁 중에도 맛있는 파스타를 끓여 먹어야 한다라는 연구의 일념으로 만들어낸 우리 소위 말하는 겉면 파스타 있죠. 스파게티 면, 마트에 파는 거. 그게 이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만 나는 최고급 밀에다가 계란 노른자로 반죽해서 생면을 뽑아 놓아 놓고 그 면을 뭐 해버린다? 스프 만드는 것처럼 진공동결 건조 처리해서 굳혀놓은 면인 거. 그러니까 그건 다시 물에 넣고 푹 삶아버리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익은 상태로. 오케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읽어보시고 결국 뭐냐? 봐봐. 냉각하면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내려오죠. 가열하면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로 되잖아.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입자 운동은 올라갈수록 활발해지죠. 내려올수록 둔해집니다. 입자의 거리도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내려올수록 일반적으로는 감소하죠. 물 빼고. 물은 좀 특이사항이니까 빼고. 응? 그리고 입자의 배열은 올라갈수록 불규칙적이 되고 내려올수록 규칙적으로 정렬이 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덜 하니까 정리가 더 잘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오케이? 요렇게 상태 변화는 그 예시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지금 뭐 하시느냐? 20쪽, 21쪽, 23쪽 까지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결국 봐봐. 우리가 개와 주위라는 개념을 내가 물리할 때 이야기를 한 번쯤 했죠. 일과 에너지 한다고. 가열을 한다, 냉각을 시켰다라는 말은 주위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에서 다룰 때 보통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화학의 입장, 개의 입장에서는 뭐를 한다? 열을 흡수한다. 열을 방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반대편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 결과 개가 열을 흡수해 갔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고요. 개에서 열을 방출해 줬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봐. 가열하는, 즉 열을 흡수하게 되는 상태 변화는 이렇게 상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원래 이런 시간에 따른 온도가 변하는 그래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래프 수평한 구간의 양쪽 끝에서 아래쪽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수평한 구간에 화살표를 그려주는 겁니다. 두 군데 다. 그리고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고
밖에서 가열을 해준다. 그 물질이 열을 흡수하고 있는데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죠. 이 두 구간은. 이 두 구간의 이름이 소위 말하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인데, 이런 녹는 점과 끓는 점에서는 흡수한 열 에너지를 온전히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다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 온도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죠.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쓰이니까.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순물질일 경우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 그 말은 뭐다? 냉각, 열을 방출하는 상변화 그래프도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죠? 여기도 동일하게 나란한 구간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어서 화살표를 그려주고 기, 액, 고를 써준 뒤에, 그럼 여기를 우리는 어느 점이라고 하겠죠. 여기는 따로 우리나라 말에는 별로 이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체가 액체로 응결이 일어나는 곳이긴 한데, 그지? 이 구간에서는 왜 온도가 버티느냐? 여기하고 여기 말하는 거예요. 상태 변화 시 상태 변할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을 우리는 잠열이라고 합니다. 잠재된 열. 상태 변화 시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내려가지 못하게 방해를 해줘요.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우리 가열한 상태 변화, 뭐가 있었죠? 가열한 거, 융해, 기화, 혹은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는 뒤에 뭐가 붙는 게 자연스럽다? 열 흡수가 되겠죠. 융해열 흡수. 음료에 얼음을 넣어 놓잖아요. 요새 보면 고체 얼음이 있습니다. 녹지 않은 얼음, 금속 얼음. 이제 칵테일을 만들거나 어른들 술 마실 때, 혹은 음료수 컵에 이렇게 고체 얼음을 넣어 놓고 그 위에 음료수를 부어 가지고 마시면 그 고체 얼음 때문에, 금속 얼음 때문에 음료수는 시원해지는데 얼음이 녹아서 물이 안 되니까 싱거워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생기잖아. 그런데 그 얼음은 우리 생각만큼 음료수가 시원해지진 않아요. 왜? 고체 얼음이 온도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을 흡수해 주니까 음료수의 온도는 내려가지만, 실제로는 얼음이 주변의 음료를 훨씬 시원하게 만드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이제 여기 수업 보면서 본 영상 중에 저기 서울에 롯데타워 있죠. 153층인가? 롯데타워 최고 꼭대기층에는 증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에어컨 실외기실에 증발 기둥이 있대요. 어떻게? 우리 냉매가 관을 통과할 때 바람을 불어서 냉매를 식히면서 에어컨의 효율을 올리는 게 실외기잖아. 근데 이게 바깥에가 더우면 에어컨이 안 시원해지는 한계점에 도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롯데타워에는 냉매 부근에 공기가 통과할 때 위에서 물을 뿌려준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그게 뿌려지는 물을 증발시키겠지. 그지? 물에 의해 식기도 하지만 물을 증발시킬 거 아니야.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죠. 물이 증발하면서. 그때 흡수해 가져가는 열 에너지량이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이나 이럴 때 새벽에 큰 건물 롯데타워 옥상에서는 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수증기래요. 억지로 물을 증발시켜서 냉각 효율을 끌어올리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도 그거 했을걸요? 한여름철에 학교 되게 더울 때 그 시설 관리해 주시는 주사님 계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목공실 아저씨. 행정실 소속이신데 행정실에 안 앉아 계시고 학교 뒷뜰이나 어디 목공실인 창고에 늘 계시면서 책상 부서지면 수리해주고 뭐 열쇠 사물함 열쇠 잊어버렸으면 와서 끊어주고 하시는 분 있잖아. 한참 더울 때 학교 운동장에 뭐 하고 다니신다? 긴 호수 가지고 물 뿌리고 다니신다. 운동장 전체에. 그럼 어떻게 된다? 운동장에 뿌려진 물이 뭐 하면서? 증발하면서 학교 부근의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엄청나게 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시원해지죠. 나 해운대가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름에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게. 그렇게 안 더웠어. 최근에 정말 더웠잖아. 근데 선생님 집은 아직까지도 잘 때는 에어컨 안 켜고 잡니다. 끄고 자도 돼요. 솔직히 나도 해운대 사는데. 그냥 앞뒤로 베란다 문만 열어놓고 선풍기만 틀어놓으면 충분히 아직까지 시원해 버틸만 해. 저기 안쪽 동네 가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옆에 바다가 있잖아. 바닷물이 여름에 증발하면서 가져가는 열 에너지량이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여기는 진짜 안 더운 거예요. 저기 사직동 이런 이제 바다에서 먼 동네 가면 확실히 느껴져.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승화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거 있죠. 베땡키 라빈스 31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안에 뭐 넣어준다?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줘. 생각해보면 아이스크림이 녹기 위해서도 열이 필요하지만 드라이 아이스가 먼저 그 열을 뭐 해버린다? 자기가 승화하는데 가져다가 써버리는 거야. 그럼 드라이 아이스 박스 안에서는 아이스크림이 녹는데 필요한 열이 남아있다? 없어진다?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다 없어질 때까지는 뭐 한다?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버텨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 반대는 뭐? 응고열 방출. 선생님이 전에 손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는데 그 파라핀 치료라는 거를 물리치료실에다가 오더를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 양초 만드는 재료 있잖아, 파라핀. 그거를 중탕에서 녹여 놓은 곳에 손을 담갔다가 빼고 담갔다가 빼고 담갔다가 빼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니까 손에 파라핀 장갑이 끼워진 것처럼 이렇게 허옇게 묻더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파라핀이 어떻게 된다? 점점 굳어가겠죠.
그리고 그게 굳는 동안 어떻게 된다? 열이 나와서 손에 온열 치료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어릴 때 한 번쯤 가져봤을지도 모르는 그 똑딱하는 손난로 있죠. 다시 쓰는 손난로. 액체로 돼 있다가 안에 쇠 단추를 똑딱하면 하얗게 굳어지면서 열나고, 다 굳어지면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 놓으면 다시 녹아서 다시 똑딱하면 또 열나고 하는 손난로가 있단 말이야. 그거도 응고열 방출, 액화열 방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솔직하게 뭐 아무 상관이 없긴 하지만 겨울철에 추울 때 우리가 가지는 공통적인 궁금증이 있죠. 저녁에 샤워할 때 언제 옷을 벗어야 춥지 아니한가? 그지? 언제가 안 추워지냐면 샤워기를 욕실 안에 틀어놓고 거울이 뿌옇게 되면 안 춥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샤워기에 온수를 틀어놓고 잠시 뒤에 거울이 뿌옇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 춥거든요. 왜? 거울이 뿌옇게 된 건 거기서 뭐가 일어난 거야? 응결이 일어난 거죠. 응결이 뭔데? 액화 현상이잖아.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면서 거울 표면에서 열을 방출해 주는 거야, 밖으로. 그 자체가 따뜻해지는 거야.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보다 심한 게 승화열 방출입니다. 분한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선생님은 군 생활하는 2년 동안 몸으로 느껴본 게 있어요. 한겨울철에 막 영하 10도, 영하 15도로 엄청 추운 날인데 날씨도 흐리고 갑자기 하늘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진짜 영하 10몇 도인데 갑자기 하늘이 따뜻해져. 누가 위에 그 히터나 그 광열기 틀어놓은 느낌이나 하늘 전체가 따뜻한 느낌이나, 그러면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한 고참들은 속으로 외칩니다. 좋댔다. 진짜. 왜? 하늘이 따뜻해지고 나면 짧으면 10분, 길면 30분 안에 눈이 옵니다. 와, 진짜 큰일 난 상황이죠, 이제. 추운 게 문제가 아니지, 그때부터는. 다 쓸어야 되니까. 눈 오기 직전에 진짜 따뜻해져요, 갑자기. 마법같이. 그건 뭐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뭉쳐져서 구름 속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된 뒤에 뭉쳐져서 눈으로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따뜻해져요, 눈 오기 직전에. 그러고 나면 이제 눈 쓴다고 정신이 없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들이 쭉 나와 있고요, 31쪽에. 옆에 에어컨하고 스팀 난방기가 있는데, 솔직하게 요즘에는 스팀 난방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어디더라? 내가 옛날에 마린시티 제니스 아파트 화장실에서 본 적 있다, 스팀 난방기. 그 욕실에 이렇게 금속으로 네모나게 파이프 연결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야. 날개 같은 쇠로 된 부속 달려있고. 그게 스팀 난방기예요. 자, 일단 에어컨 설명부터 할게요. 에어컨은 우리 이제 요 천정에 붙어 있는 이 장치가 증발기입니다. 그리고 실외기 안에 들어있는 게 응축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응축기에서 증발기로 넘어오는 냉매는 액체 냉매야. 액체 냉매를 증발기 안에서 액체를 기체로 바꿔요. 얘를 순식간에 기체로 바꾸게 되면 열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열 에너지를 흡수하려는 날개 옆에 밖에서 끌어들인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공기는 무슨 공기가 돼서 나온다? 열을 뺏기고 찬 공기가 돼서 나오는 거야.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 냉매는 다시 기체 상태로 응축기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응축기에서는 뭐를 한다? 기체를 압축해서 억지로 액체로 만들려면 열이 방출돼야 되잖아. 그거를 프로펠러로 밖으로 열을 빼내는 장치가 실외기실이에요. 그래서 안에 액체와 기체로 변하는 냉매가 계속 돌아가게 되는 현상. 이게 이제 뭐다?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가 이거죠. 냉장고는 대신에 응축기가 냉장고 뒤에 붙어 있는 거고, 에어컨은 실외기실에 따로 빼놓은 거고, 스팀 난방은 보일러와 라디에이터로 구성이 돼. 그래서 보일러에서 라디에이터로는 수증기를 보내줍니다. 뜨거운 수증기를. 그러면 라디에이터에서 기체를 액체로 바꾸면서 열이 나겠죠. 그렇게 다시 물이 보일러로 돌아오면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들어서 라디에이터로 보내주고 해가지고 여기서 상태가 변하는 이 방법으로 난방을 하는 게 라디에이터, 즉 스팀 난방기인데, 국내는 저거보다 더 좋은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치할 필요가 굳이 없긴 해요. 국내에서는 어떤 난방을 하죠? 온도를 쓰죠. 그냥 바닥 자체를 데펴버리지. 뜨거운 물 가지고. 맞지? 근데 서양은 걔네들은 방에까지 뭐 신고 올라가죠? 신발 신고 올라가잖아. 우리 같은 집안에서 맨발로 활동하는 거주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데피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온돌문하고 방바닥에 등판 깔고 뒹굴뒹굴 거리는 게 기본이잖아. 물론 이제 침대를 쓰고 식탁을 쓰고 소파를 쓰면서 좌식 문화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바닥을 데피고 바닥에 누워 있잖아. 근데 서양은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는 문화니까 바닥을 데피는 게 효과가 없으니까 스팀 난방을 쓰는 거고. 그런 서양에서도 요즘에 온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일러 수입해 가가지고. 왜? 그게 훨씬 에너지 효율도 높고 집안도 훨씬 따뜻해지고. 오케이? 요렇게 상태 변화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흡수, 방출해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쓰는 예시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1, 2, 3강 내용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었어요. 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거야. 그지? 그래서 조금 약간 템포 빠르게 갔으니까 요 부분, 여기 3강까지 그냥 싹 풀고 매겨오세요. 끝.